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안개 자욱한 계룡산 자락 아래 속새와는 담이라도 쌓은 듯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더랬지요.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에 서화슈화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다 곡간으로 들어가고 빈 집단만이 어지러이 널려 바람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던 시절이었지요. 서화는 집 뒤편의 헛간, 그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거칠고 트어져 있었지만 그 손길로 내년 봄에 심을 씨앗들을 정성스레 가려내고 있었지요. 헛간 안은 춥고 음습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하나가 서화의 그림자를 벽에 거대하게 드리웠고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퀴퀴한 집 냄새가 섞여 맴돌았습니다. 서화는 이 냄새가, 이 어둠이, 그리고 이 고독이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에서부터 턱을 지나 목덜미까지 진홍색 반점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여우의 낙인 러인이라 불렀습니다. 재앙을 몰고 오는 흉측한 징표라고들 했지요. 서화는 그저 묵묵히 씨앗을 골랐습니다. 이따금씩 차가운 바람이 헛간의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등불을 흔들 때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점이 있는 쪽뺨을 어깨로 가렸습니다. 마치 그 바람조차 자신을 비웃는 듯해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부터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헛간의 침묵을 깼습니다. 서화의 계모, 최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당신은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요? 집안에 저주받은 거 서화이 있으니 조상님이 노하신계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힘없는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는 어깨를 더욱 깊이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제 존재조차 지워버리려는 듯 숨을 죽였습니다. 최씨 부인에게 서화는 딸이 아니라 집안의 재수를 막는 물건이요,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밟고 선 이 땅, 그녀가 숨쉬는 이 공기마저도 아깝다 여기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장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뼈를 내는 듯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헛간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오늘은 네가 장에 다녀와야겠다. 서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터, 그것은 서화에게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수군거리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려대는 곳이었지요. 이건 제가 지난 가을에 산에서 말려둔 약초들입니다. 서화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잘하는 일, 산과들을 돌며 흙의 기운을 느끼고 귀한 약초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시끄럽다. 내년이 재앙을 몰고 와 집안이 이 꼴이 되었으니 네가 범푼 돈이라도 가져와야 할 게 아니냐. 최씨 부인은 굵은 배로 짠 너울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던 쓰개을 그녀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그 흉측한 몰골을 단단히 가리고 가거라. 행여나 내년에 부르니 손님들에게 올물라.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뜨끈한 국밥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외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화는 최씨 부인이 시킨 대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고 너울을 깊이 눌러쓴 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치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발들이 멈춰서서 바구니를 힐끔거리다가도 너울 속의 그림자를 보고는 이내 재수 없다는 듯 침을 뱉고 가버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서화의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호기심 많은 아이 하나가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리고 있어? 아이의 어미가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쉿쩍은 여우다. 여우의 낙인이 찍힌 계집이야. 쳐다보지 마라.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아이는 달려들어 서화의 너울을 확 낚아챘습니다. 순간 장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서화의 왼쪽 뺨, 그 흉흉한 진홍색 반점이 차가운 가을바람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나,
저것 봐라. 속삭임은 곧 공포와 경멸이 뒤섞인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여우다. 여우가 장터에 나타났다. 저것 때문에 가뭄이 들고 저것 때문에 우리 애가 아픈 게야.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단단한 흙덩이를 던졌습니다. 흙덩이는 서화의 어깨에 맞고 부서졌습니다. 뒤이어 작은 돌멩이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말린 약초 바구니 위로, 그녀의 등 위로. 서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채 흩어지는 약초들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약초들은 마치 그녀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저리가 이 재수 없는 것. 서화는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너울을 집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바구니를 든 채 울음도 삼키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나는 시골길을 얼마나 달렸을까? 그녀는 마을이 저만치 보이는 익숙한 길목에서야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늘 그랬듯 자신만의 도피처인 헛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화는 집더미 위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먼지 묻은 붉은 반점이로 섞여들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절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계룡산의 바람은 유난히 더 거칠게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메마르고 혹독했습니다. 늦가을이 다가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더니 첫눈 소식조차 감감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의 우물들은 하나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두레박은 빈 깡통처럼 덜그럭거리며 우물 안의 말은 바닥만 긁어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그 메마른 논바닥 같은 절망이 배어갔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한가운데서 서화의 계모인 최씨 부인의 불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곳간도 비어가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빛은 더욱 독해졌지요. 결국 최씨 부인은 이웃 마을에서 용하다는 무당무당을 몰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날 밤 헛간에서 잠을 청하려던 서화는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앙칼진 방울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보다 더 오싹한 그 소리에 서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한참이나 굿이 이어지더니 무당이 목청을 찢는 듯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 부정한 것이 있어. 아주 흉흉하고 부정한 기운이요. 산신령 산신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여우의 기운이 이 마을의 물줄기를 꽉 틀어막고 있단 말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기다리던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공동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얼마 남지 않은 비상 양곡 명곡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광분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씨 부인이 사람들 앞에 뛰쳐나와 머리를 풀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맙소사 필씨, 저 아이. 우리 집에 저주받은 서화의 짓이 틀림없소이다. 어젯밤 내가 희미하게 보았소. 저 아이가 헛간에서 쌀자루를 빼돌리는 것을. 필씨 산신령께 제물로 바쳐 재앙을 더 키우려 한 것이야.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양곡을 빼돌린 것은 실은 최씨 부인이 자신의 친정으로 몰래 보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갈증과 굶주림에 눈이 먼 마을 사람들에게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재앙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여우의 낙인이 찍힌 저것이 문제였어.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마침내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지를 적시는 축복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거대한 눈보라였습니다. 산신령께서 진노하셨다. 사람들은 그것이 서화 때문이라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성난 남자들이 횃불을 들고 헛간으로 몰려왔습니다. 서화는 얇은 무명 치마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저 재앙 덩어리를 마을에서 쫓아내라. 산에 내다 버려라. 서화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욕설이 눈보라와 함께 뒤쫓아왔습니다. 저쪽이다. 산으로 도망친다.
서화는 무작정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 칼바람. 이 그녀의 뺨을, 그 붉은 반점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쳤습니다. 발은 금세 감각을 잃어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뒤쫓아오던 횃불의 빛도, 사람들의 고함 소리도 눈보라 속에 묻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얀 눈뿐이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소나무 러송 아래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끝이구나. 차라리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덮어오는 차가운 눈을 입을 삼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빛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소리를 뚫고 잦아들지 않는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우 청민우였습니다. 그는 이 마을 개울가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홀로 살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제자에게서 글값으로 고구마 몇 알을 얻어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민우는 눈밭에 파묻혀가는 서화를 발견하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걸치고 있던 얇은 겉옷 도포를 벗어 서화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앙상하게 마른 서화를 제 등에 힘겹게 업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이보시오.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민우는 서화를 업고 죽을 힘을 다해 눈보라를 헤치며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문짝도 성치 않아 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초라한 볏집이 영집이었지요. 그는 서화를 방 안에 유일하게 온기가 남은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땔감을 모조리 털어 화롯불 피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화가 얕은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방 안,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낯선 산에 서화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반사적으로 붉은 반점이 있는 뺨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민우는 그런 서화를 보며 연신기침을 해대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습니다. 가리지 마시오. 서화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그 흔한 경멸이나 두려움, 혹은 불결하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과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여우의 낙인이라 부릅니다. 서화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냇물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우는 화롯불 재 속에 묻어두었던 고구마를 꺼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우의 낙인이라니요? 아닙니다. 그는 서화의 뺨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시를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을날, 서리가 내리기 직전 세상에서 가장 붉고 가장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 땅콩잎이요. 그저 그대가 너무 고와서 하늘이 그 잎사귀를 그대의 뺨에 남겨둔 것이겠지요. 서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흉측한 것, 저주받은 것, 재앙덩어리라는 말만 듣고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이 고통의 증표를 아름답다고 말해준 사람은 민우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민우는 뜨거운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쪽을 그녀의 얼어붙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오. 기력을 차려야 하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삼킬 듯한 눈보라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풍지가 찢어져 바람이 드나드는 이 초라한 오두막 안은 최씨 부인의 넓고 튼튼한 기와집 그 어느 방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화롯불의 온기가 아니라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눈보라가 멎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쌓인 눈은 메마른 대지를 적시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해가 뜨자마자 인의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습니다. 땅은 다시 얼어붙었고 가뭄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절망은 이제 분노를 넘어 체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민우의 오두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서화를 구해온 여파로 민우의 오랜 지병인 기침 걷서 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폐부를 쥐어짜는 듯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두막에 남은 마지막 물동이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민우는 말은 입술을 억지로 죽이며 서화에게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그의 핏기 없는 얼굴은 그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런 그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 자신의 흉한 상처를 아름다운 단풍잎이라 불러준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자신 때문에, 그리고 이 지독한 가뭄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어릴 적부터 그녀는 가만히 엎드려 귀를 대면 흙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목마른지, 어디에 귀한 약초가 숨어 있는지. 사람들은 그녀의 그런 능력을 요망하다고 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서화는 오두막 문을 열고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나섰습니다. 민우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얼어붙은 땅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우고 오직 땅의 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거센 바람소리, 민우의 고통스러운 기침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미세한 고동구동. 두근, 두근. 그것은 물의 소리였습니다. 닫힌 바위 틈에 갇혀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오는 물의 노래였습니다. 서화는 홀린 듯 그 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눈머니가 소리를 더듬어 길을 찾듯 그녀는 기어가고 멈추고 다시 귀를 대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그녀의 기이한 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서화가 마침내 얼어붙은 개울가 마른 잡초와 바위가 뒤엉킨 한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래의 물이 울고 있어요. 민우는 반신반의했지만 서화의 절박하고도 확신에 찬 눈빛에 이끌려 부서진 호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쿨럭거리는 기침을 참아가며 얼어붙은 땅을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호미는 번번이 튕겨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화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호미를 내리찍은 순간 턱 파는 소리와 함께 얼음장 같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커먼 흙탕물이 아닌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깨끗한 물 위를 쓰레기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얼지 않은 샘물이었습니다. 겨울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깊은 산의 생명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환호성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솟아나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두 손으로 맑은 물을 떠마셨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온몸의 피를 뜨겁게 데우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마실 물보다 마을의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절뚝거리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목이 말라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아이들은 그 물을 마시고 금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 물은 어디서 났소? 선비님 모든 우물이 말랐는데. 민우는 그저 헬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신령께서. 아니, 한 착한 이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치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여우라 낙인 찍어 쫓아낸 계집이 감히 마을의 구원자가 되려 하다니. 이것은 자신의 체면디맨을 완전히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요물. 그건 필시 요망한 여우 계집이 마법을 부린 물이다. 최 씨 부인은 다시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물을 마시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짐승이 될 것이야. 당장 가서 그 요망한 것들을 처리해야 한다. 굶주림에 지쳐 이성을 잃었던 몇몇 장정들이 다시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민우의 오두막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요물을 내놓아라. 내 놈도 같이 혼쭐이 나야겠다. 그들이 오두막 문을 부수려 할 때 민우가 문을 열고 막아섰습니다. 그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최 씨 부인이 악을 썼습니다. 비켜라. 선비 내 놈도 저 여우에게 홀렸구나. 민우는 거친 기침을 쏟아낸 뒤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으나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의 귀를 꿰뚫었습니다. 부인,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그는 횃불을 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토록 공자 공주와 맹자, 멍즈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예리를 따지는 분들께서 어찌 가장 중요한 인연을 잊으셨습니까? 인윤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순간 주춤했습니다. 저 여인은 민우가 오두막 안의 서화를 가리켰습니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 생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물을 자신들보다 죽어가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인이 아니고 무엇이 reformulation. 만약 저희가 요물여울이라면 어찌하여 여러분을 구하려 했겠습니까? 흉흉한 낙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생명의 물줄기를 막으려는 그 흉흉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요괴가 아니겠소이까? 민우의 일갈에 횃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손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에게 물을 얻어먹였던 어미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아이가 저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소. 그녀는 민우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화를 여우 계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외심을 담아 그녀를 무리아가씨라 속삭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노에 차입술만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오두막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조용히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화가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잘 마른 땔감 한 묶음이, 또 그 다음 날에는 귀한 보리쌀 한 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화는 문 앞에 놓인 차가운 감자를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붉은 반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돌멩이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담긴 감자를 든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화가 찾은 생명수 성밍수의 덕분에 마을은 점차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샘물은 마을 사람들의 목만 축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맑은 물은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민우의 오두막을 요물의 소굴이라 부르지 않고 은혜의 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최 씨 부인만은 예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을 그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마을의 안주인처럼 행세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경멸의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녀의 체면 디면과 위신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모든 분노는 서화를 향했습니다. 저 계집, 저 흉측한 것만 없었다면 감히 내 것을 빼앗아. 시기심과 증오의 눈이 먼 최 씨 부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고 맙니다.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 최 씨 부인은 쇠스랑 하나를 몰래 챙겨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서화가 찾아낸 바로 그 샘물이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욕보여 내년이 찾아낸 행복. 그 물줄기, 내가 모조리 끊어버릴 것이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샘을 향해 쇠스랑을 내리찍고 주변에 커다란 바위들을 굴려 구멍을 틀어막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물이 흙탕물로 변하며 신음하는 듯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마지막 거대한 바위를 밀어넣으려 안간힘을 쓰던 순간 우르르릉 쿵 땅이 울었습니다. 산밍. 서화가 그토록 귀 기울여 듣던 땅의 목소리가 분노로 포효한 것입니다. 그것은 큰 지진 디제는 아니었으나 그녀가 서 있던 위태로운 비탈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중심을 잃고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밀어올리던 바위가 그녀의 다리 위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깊은 밤산 중에 그 소리를 들어줄 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을 기르러 갔던 마을 사람들이 흙탕물로 변해버린 샘과 그 아래 바위에 깔려 신음하는 최 씨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일단 힘을 합쳐 그녀를 바위에서 구해냈습니다. 다리는 부러졌고 추위와 공포로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 하나가 물었습니다. 대체 밤중에 여기서 뭘 하신 거요? 부인, 그 순간 죽음의 공포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최 씨 부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백거바이였습니다. 하하, 내가 그랬다. 내가 막으려 했어. 저 계집이. 서환연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으니까.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마을 창고의 쌀도 내가 빼돌렸다. 내 친정으로 보냈단 말이다. 저 여우 계집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가뭄도 저주도 다 저 계집 탓이라고 내가 소문을 냈어. 내가 무당을 샀단 말이다. 그녀는 피를 토하듯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경악에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마을에 최 씨 부인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절뚝거리는 채로 단 한 사람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죄성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무서운 심판이요. 인과응보, 인과응보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서화의 아버지를 찾아가 크게 꾸짖었고 그를 대신해 서화와 민우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의 촌장, 이 수십 명의 백성을 이끌고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죄를 지었소. 아가씨, 부디 우리를 용서하고 마을로 돌아와 주시오. 원래 아가씨가 살던 그 집으로 우리가 깨끗이 치워놓겠소. 서화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자신이 머물던 초라한 오두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져 바람이 드나들고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곳. 하지만 그곳에는 자신을 단풍잎이라 불러준 사람이 있었고 자신을 물의 아가씨라 불러준 이웃들의 따뜻한 감자가 있었습니다. 서화는 촌장을 향해 몸을 낮춰 정중히 답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촌장 어르신,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오나, 저의 집은 이미 여기입니다. 그녀는 옆에서 조용히 기침을 참고 서 있는 민우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엘리와 법도 바두가 엄격한 조선의 땅에서 가난한 선비와 흉한 반점을 가진 여인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unattainable 것이라 손가락질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성대한 혼례를 올리지도 높은 벼슬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해 봄, 기적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서화가 찾아낸 샘물은 다시 맑아졌고 그 물줄기를 따라 메마른 땅에 푸른 싹이 돋아났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낡은 서책 수착을 뒤져 거친 땅을 일구는 법을 연구했고 서화는 땅의 목소리를 들어 어디에 약초역철을 심고 어디에 곡식을 심어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 주변의 작은 밭을 함께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오두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민우는 아이들에게 천자문 챈즈먼을 가르쳤고 서화는 아이들에게 약초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100년의 약속. 러이, 후, 트람, 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대어 살되 이 땅을 보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되 그보다 먼저 어진 마음 렌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후로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지요. 하지만 지금도 계룡산 자락에는 봄이 오면 유난히 약초가 잘 자라는 작은 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서화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달려와 이제는
아무도 흉이라 말하지 않는 그녀의 뺨을 조심스레 만졌습니다. 선생님, 뺨에 피니 꽃. 참 예뻐요. 서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책을 보던 민우가 그런 그녀를 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그녀의 뺨에 새겨진 진홍색 반점은 더 이상 여우의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우가 처음 말했던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는 한 장의 고운 단풍잎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은 여전히 춥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지셨는지요?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